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좀 역사 영화가 좀 무겁고 여러분들 용어로 칙칙하고 그런 너무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그 가벼움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속에 미국 역사의 정말 중요한 부분,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오늘날 미국이라는 사회를 진정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영화는 멀리 더 멀리 파앤드웨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막 결혼하고 90대 초에요. 이제 다시 아주 둘이서 좋아 죽을 당시에 찍은 부부간에 찍은 영화입니다. 영화 전체적인 흐름에도 약간 배우지만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 파앤드웨이라는 영화는 실화는 아닙니다. 그대로 역사에서 존재했던 그런 인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서부개척이라는 거죠. 서부개척인데 미국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네이티브 NATIVE 네이티버스 그죠? 원주 미국인 원래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 이 인디언들이 있기 전에는 있기 전에가 아니라 인디언이 있을 때는 네이티브가 인디언이죠. 인디언. 근데 인디언을 서부개척을 통해서 얘네들을 아웃시키고 나서는 오늘날 아메리칸 네이티브가 미국인들 주로 백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부개척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 내용 속을 한꺼풀만 살짝 벗기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디언 문제, 미국의 인디언 문제, 그죠? 인디언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서부 개척이라는 개념과 인디언 제거라는 개념과 이 상반되는 그죠?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이 영화에서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언급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가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부개척의 본질, 이제 전쟁이죠. 전쟁. 말을 같으면은 인디언과의 전쟁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멕시코 전쟁, 그죠?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서부의 많은 땅, 태평양을 접하게 되는 동부의 조그마한 13개 주에서 이렇게 서부로 발전하는 이런 태평양으로 가는
그런 개념들이 언급됐어야 된다. 그러나 영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것보다 약간 그 미국에 온 이민 세력들이 서부 개척 과정에서 생겨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스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역시 아주 저는 이 영화의 감독을 누가 만들었을까 보지 않아도 뭐 감독이 누구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론 하워드 감독, 론 하워드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은요, 어떤 미국의 사회물 또 역사물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실화도 있지만은 실화처럼 잘 꾸미는 거죠. 그런데 그 꾸밈이 어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 또 미국 역사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 Find a Way도 서부 개척 과정의 미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그 배경 속에서 주인공 두 사람의 애정을 이렇게 상황을 다루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론 하워드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 있죠. 분노의 영유라는 아주 소방수들, 미국의 그 소방수의 애환을 그린 그런 어떤 사회의 부조리, 남아있는 부조리 이런 것들. 또 랜섬이라는 거죠. 바로 보석금을 범죄 집단이 했을 때 그런 영화. 또 여러분들 아폴로 15, 13호라는 거 아시죠? 또 그 유명한 실화의 바탕을 둔 뷰티풀 마인드라는 대학의 수학 교수의 천재 이런 이야기들. 또 우리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건데 이런 실질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대공황기에 권투 선수 복스를 다루는 신데렐라맨. 마치 그 신데렐라처럼 이 사회에 진출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다음 최근의 영화들이죠. 다빈치 코드 시리즈, 그죠? 다빈치 코드 시리즈.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만은 바로 19세기 말에 미국의 작가 허만 멜빌이 쓴 백경이라는 모비딕의 근거가 된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어디에선가 뷰티풀 마인드에선가 어디에선가 아마 이 사람이 감독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슈퍼스타였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 Find a Way 영화는요, 바로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거는 서구 개척 속에 드러나 있는 인디언들의 입장.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입장은 개척이 아니라 제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하기의 개념이라면은 이건 빼기의 개념입니다. 그죠? 빼기의 개념.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죠. 여러분들 1846년부터 이 멕시코 전쟁에 대한 기운이 일어요. 당시 연방 하원 의원이 됐던 링컨은 이 멕시코 전쟁에 대한 반대를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대통령도 비판하고 이
민주당이 이거는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하죠. 그래 링컨의 당은 휘거당이었는데 링컨이 이걸 너무 비판해서 그 다음은 링컨이 재선되는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정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바이 앤드 웨이는 실화가 아닙니다.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미국 역사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그러나 다루고 있죠. 영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아일랜드의 그 현상을 보여줍니다. 아일랜드 현상. 그 여러분 아일랜드 아시죠? 이 아일랜드는 뭘로 유명하냐면 이 감자로 유명했어요. 감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감자는 원래 서양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아니었죠. 바로 밀에 대한 수요, 또 고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감자를 먹기 시작했고, 거기에 주인공 톰 크루즈가 나중에 집을 나오면서 당나귀를 데리고 가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노새 노동을 가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이런 의미도 감독이 나름대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감자 물음병이 1845년 약 4~5년간 한 50년까지 계속됐다 그래요. 그래서 대거 아일랜드인들이 살기 위해서 당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그 영화의 첫 장면에 1892년으로 돼 있어요. 1892년으로 돼 있는데 그 1892년은 이미 대부분의 미국의 이민 세력들은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이민사를 공부할 때 구이민과 신이민을 이야기를 하죠. 신이민을 이야기하는데 구이민들은 주로 영국, 그죠?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북독일,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이죠. 백인들이고 주로 앵글로 섹슨과 가깝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톨릭보다 프로테스탄트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죠. 신이민은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남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동양 3국, 그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1800, 그 영화 속에 나타나는 1892년이라고 이 감독이 콘트를 준 거는 제가 볼 때 1892년에 미국에서 바로 그 서부개척의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랜드런 아주 단어로 랜드런이에요. 랜드런 땅을 달리는 그죠? 이 땅따먹기 대회를 주 정부 차원에서 무려 6번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실화로 재현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들, 그리고 철도 건설 장면이나 철도 건설. 거기에 보면 이제 중국계로 보이는 사람들,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철도 건설을 주로 이제 동부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이 중간 지점을 만나서 대륙간 횡단 철도가 열리는데 그 철도 건설에 아시아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그 삽살개 종류 중에 하나 꿀리라고 해요. 꿀리. 이 꿀리족과 같아. 꿀리. 그래서 중국 애들은 꿀리족이라고 합니다.
울리라고 자기들이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죠. 자, 서부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 또 주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토지를 서부로 오는 사람에게 토지를 무상 정리한다든가 또 철도 회사 각종 회사에게 토지를 정리하는 자작농지법 바로 그 뭐냐면은 그 오는 사람들에게 상당량의 토지를 그냥 공짜로 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륙간 횡단철도도 놓게 되고 또 이제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오클라호마에서 랜드럴이라는 그런 그 땅 따먹기 여기서 막 똑같이 달려가서 가장 멀리 깃발을 꼽는 사람에게 그 지역의 토지를 다 주는.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체로키 인디언, 이 체로키 인디언 나중에 여러분들 그 아주 중요합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의 걔네들을 벗겨요. 그네들을 제거합니다. 체로키 스트립 랜더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립쇼 그래서 벗기는 체로키 인디언들을 빨가벗겨서 쫓아버리는 그런 그 땅따먹기 대회입니다. 1892년에 아니 93년에 일어났네요. 1893년에 9월 16일 이 랜드런이 일어나는데 그 장면이 재현됩니다. 마지막 한 10분 20분 정도의 아주 그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클라호마가 1907년에 주로 연방주로 선격이 되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그러니까 2007년이죠. 2007년에 종합가 파울 무어라는 사람이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공원에다가 이때 1893년 9월 16일 날 일어났던 체로키 인디언 스트립 랜드런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각을 47개를 만들어 브릭타운이라는 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은 그 최고의 상품이 또 돼 있죠. 인디언이 볼 때는 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 그죠? 그 다음에 거친 개인주의, 럭키드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인의 가치 구조에서 신분, 초월, 어떤 사랑, 또 사랑의 방해꾼, 또 이민 생활의 어려움,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근면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거. 일종의, 모빌리티, 그죠? 사회적 유동성이, 인정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서부개척은 백인들의 입장을 볼 때 영토확장이고, 발전적인 측면이죠. 인디언이 볼 때는 빨가벗겨서 제거되고 또 축소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조금 이 영화를 통해서 언급이 됐으면은 물론 또 영화가 무거워지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았느냐,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서부개척이라는 거 아시죠? 이 프랑스 귀족 중에 라파에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라파에트라는 미국에 가면요 오늘날 여러 도시에 거리 이름이 라파에트 거리 또 호텔 이름도 라파에트
다리 이름도 라파에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발견할 거예요. 이 도대체 라파에트가 누구냐? 여러분들 라파에트 프랑스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프랑스 귀족이에요. 프랑스 귀족인데 남북전쟁 그 미국 독립전쟁 때 이 사람은 그 귀족이면서 귀족 라파에트 귀족이면서 이 공화주의자. 이 공화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공화파인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미국 독립전쟁에 옵니다. 와서 워싱턴의 초대 그 대통령이죠. 당시는 총사령관 워싱턴의 보좌관이 되고 또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양자까지 돼요. 양자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싱턴을 엄청나게 존경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왕정이나 제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워싱턴이 그걸 거부하고 결국은 헌법을 만들어서 인류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하는 거죠. 그걸 아주 그 부러운 눈으로 이 라파에트가 봅니다. 미국에. 그리고 약 한 40년이 지난 1824년에 미국을 다시 방문해요. 방문해서 그 미국을 보니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라파에트의 흔적은 미국 도시나 뭐 다리나 산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도 볼 수 있지만은 워싱턴의 고향인 마운트 버논, 그죠? 이 마운트 버논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입구, 마운트 버논 집에 이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아주 그 고귀하게 하나 모셔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열쇠입니다. 열쇠가 뭐냐면은 바스티유 감옥의 당시 프랑스 혁명을 바스티유 감옥의 그 열쇠예요. 그걸. 그러니까 군주의 절대주의 상징인 그 열쇠를 연 것은 이제 혁명이었죠. 연 것을 그 상징을 공화주의자 워싱턴에게 줬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오늘날 워싱턴의 고향에 잘 전시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미국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바스티유 감옥의 열쇠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이 그 40년 만에 40년 급속하게 발전하는 그 모습, 서부 개척을 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거야말로 인간들이 국가라는 것을 형성해서 발전해 가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이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 라파에트가. 그래서 쓴 책이 유명한 책이죠. 아메리칸 데모크라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들이 많아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책을 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라파에트가 미국이 참 이렇게 발전해 가고 향후 100년간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디비듀얼리즘입니다. 개인주의가 인정되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소셜 모빌리티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다. 사회적 유동성, 그죠? 자, 40년 하네요. 제퍼슨이 3대 대통령. 미국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초기에 13개 주였어요. 13개 주였다가 3대 대통령 제퍼슨입니다. 1대 워싱턴, 2대 애담스, 존 애담스, 3대 제퍼슨, 4대 메디슨, 5대 멀러, 6대 2대의 아들 존 켄시 애담스, 그죠? 7대가 바로 앤드류 잭슨이라는
from the log cabin to the White House. 뭐 이런. 자, 어쨌든 이 13개 주에서 서부로 이렇게 개척해 들어가죠. 이때 3대 대통령 제퍼슨이 이 중부 지역의 대부분의 땅이 프랑스 땅이었어요.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가지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땅을 싼 가격에 그야말로 나폴레옹하고 제퍼슨하고 맞고 고수톱을 친 거예요. 막 고수톱이 이런 이야기 하면 되나? 막 고수톱을 쳐서 그냥 진 거야 나폴레옹이. 그래서 싼 가격에 그 영토를 미국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도 몰로 대통령 때 스페인으로부터 싸게 사드립니다. 처음에 13개 주에서 20년대 1820년대를 지나면서 24개 주로 발전해요. 총 11개 주가 더 늘어났던 거죠. 더 늘어났는데 당시 이제 버몬트하고 메인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서부에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켄터키,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루이지애나주, 그 다음에 인디애나, 미시시피, 일리노이, 엘라바마, 미주리, 뭐 다 서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년대가 되면서 1820년대 멀로 대통령이었어요. 멀로. 여러분들 멀로 독트린으로 유명하죠. 바로 그 영국이 우리와 같이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자 이러니까 이 멀로 대통령이 우리가 유럽에 간섭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유럽 니네들도 우리 간섭하지 마라. 유명한 멀로 독트린 바로 예교에 있어서의 불간섭의 원칙의 그 흐름을 워싱턴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멀로 독트린 멀로가 있을 때는요. 미국의 그 정치사의 흐름을 정당사의 흐름을 보면은 초기 워싱턴 때는 주로 이제 연방파였어요. 연방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대 대통령된 제퍼슨, 메디슨 등등이 주도가 된 이 공화파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싱턴 이후 2대 대통령 애담스 때 연방파가 승리를 해요. 그런데 1800년 선거 때 이 연방파가 공화파에게 지죠. 공화파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화파, 연방파는 사라지고 공화파 중심으로 계속되게 되죠. 계속되게 되고 제퍼슨, 메디슨, 멀로. 이 멀로 때는 거의 공화파가 다 지배하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24년 선거 때 가가지고 이제 정당으로 비로소 나타나는데 이 공화파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민주공화파, 하나는 국민공화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민주공화파는 오리지널 공화파고 국민공화파는 옛날의 연방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이제 존 킨시 애담스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28년 선거에 가서 7대 대통령 잭슨이라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이 잭슨은 이 뒤에 이 자를 떼버려요. 떼버리고 민주당으로 발전하고 국민공화파는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 뭘로 발전해 휘그당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고 1854년에 겐자스 네브래스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 휘그당도 사라지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화당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죠. 이 멀로 독트린 때 그야말로
그 국민들은 화해를 했고 행복했습니다. 공화국의 특성, 공화 정신이라는, 그죠? 나를 어떤 그 사적인 것보다 이익보다 공적인 것, 또 정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공화국의 특성, 또 자기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서부 개척이 되면서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떤 공적인 것에 대한 의심, 또 인디언 추방, 멕시코 전쟁, 이런 것들로 미국 사회가 종래에 존재했던 어떤 공화정의 정신, 또 공화국의 특성, 또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은 저작권이 서툰 실용에만 확장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만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또 노예제도, 헌법에서, 연방 헌법에서 1788년, 87년, 어쨌든 88년에 비준이 완성되었던 연방 헌법에서 뭘 보장했냐면 노예제도, 노예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이 노예 문제가 서부의 땅들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820년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뭡니까? 11개 주씩, 11개. 북부 11개, 남부 11개.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북부의 메인주가 캐나다하고 낀게 있는 메인주가 자유주로 북부에 북부가 아니라 자유주로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노예주고, 남부는 주로 노예주인데,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겠죠. 뭐에서? 연방 상원에서. 미국은요, 의원들이 이렇습니다.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그죠? 주마다 2명씩, 하원은 인구 수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으면은 하원 수가 늘어나고 적으면 적은 거죠. 자, 그때까지 11대 11이에요. 11대 11. 오늘 정확하게 됐었는데 메인주가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주가 서부에 있는 미주리주를 자, 이게 이제 지도를 다시 잘 그려볼게요. 자, 미주리주는 약간 이렇게 걸쳐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36도 30분, 북이 36도 30분입니다. 요때 이제 미주리 타협이라는 그 남과 북의 의원들이 타협을 해요. 앞으로 생겨나는 어떠한 땅도 36도 30분 이북에 있는 땅은 요 미주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유주가 된다. 노예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그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부 개척이, 알다시피 서부 개척이 일어나요. 서부 개척이 일어나니까 이 방대한 땅이 대부분이 뭡니까? 북부 36도 30분 이상의 이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 노예주들이 볼 때 이게 이제 상원표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1840년부터 50대 초 바로 아주 유명한 게 악명 높은 그 대통령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어스가 철저하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일방적인 남부, 또 일방적인 민주당, 일방적인 노예제 찬성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하는데, 원래 공화 형태,
혹은 뭐 공화가 아니라도 돼요. 정치 형태 중에, 정치 관직 중에 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령. 통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령은 어느 지역, 어느 정당, 어느 진영, 어느 집단, 이야기하자면은 자기,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일본 말, 나하바리. 자기 지역의 그 대장을 통령이라 그래요. 응? 응. 그런데 대통령은요, 여기다가 대장부터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 자기 정당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또 자기 진영만 아니라 다른 진영도, 또 그 집단만 아니라 다른 집단도 다 국민 전체를,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응?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응? 그런데 이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PIERC, 어떤 사람은 퍼스라고도 발음합니다만, 피어스라는 이 사람은 1952년에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철저할 만큼 남북편이고 노예제 찬성편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만 강조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북위 36도 30분을 위반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주리 타협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입니다. 즉 캔자스 지역과 네브래스카 지역의 그 노예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문제를 해서 결국은 미주리 타협을 무효화시키는 그죠. 그야말로 피어스 대통령의 내로남불 정책이 결국은 전쟁이라는 위기를 미국에서 미국 역사에서 큰 비극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자, 서부개척을 하는 데는 처음에는 탐험가들, 그 다음에 모피상인들, 또 전도사들, 토지 투기업자들, 농민들, 정착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부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프론티어의 값싼 땅, 비옥한 땅을 찾아서 서부로 이동합니다. 낭만적인 이미지도 존재했겠죠. 그게 제임스 코프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그죠. 그런 우리 영화도 있는데 그 제 책에는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그런 책들,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서부 개척을 하는 주인공이 네티 범퍼입니다. 네티 범퍼인데 그 네티 범퍼는 인디언의 잔인함을 극복해요. 그리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요.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그런 것을 고독하게 아주 멋있게 낭만적으로 서부의 영웅으로 등장시키죠. 그래서 당시 서부 개척의 영웅형 바로 네티 범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만은 서부 개척은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도로가 유행하는 게 턴파이크라는 TURNPIKE 턴파이크. 그 다음에 이제 캐널 운하죠. 그 다음에 레일로드 철도 이렇게 발전합니다. 교통혁명이 일어났죠. 철도가 만들어지면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즉 계절의 어려움을 극복하죠. 지리 극복합니다. 물량 많은가요? 철도라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주식회사 근대적인 개념의 회사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의 그런 모순도 철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시대가 그 도금 시대, The Gilded Age라고 하는데, Gilded Age, 그죠? 겉은 휘황찬란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런 GILDED, Gilded Age, 즉 도금 시대라는 마크 트웨인,
작가죠. 이 사람이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서부 개척은 아까도 그랬지 인디언을 제거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인디언 제거는 서부 개척에서 양면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되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팽창이죠, 발전이죠. 네? 그리고 그네들은 오리지널 네이티브를 아메리칸 네이티브를 없앰으로써 자기들이 새로운 아메리칸 네이티브로 등극하죠. 인디언들은 반면에 축소되죠. 설득당하고 또 꼬임에 넘어가서 싼 가격에 땅을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사륙과 제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초기 대통령 제퍼슨은요 인디언을 보고 고귀한 야만이라고 그랬어요. 고귀한 야만. 그러나 이제 7대 대통령 잭슨은 단순한 야만인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야만인은 땅을 뺏고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디애나 준주시사, 인디애나가 개척될 때 윌리엄 헨리 해리슨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독감에 걸려서 죽어요. 아주 재밌는 대통령입니다만 쇼니족, 인디언들의 쇼니족을 물리칩니다. 그게 테쿰세라는 프로핏이라는 그 형제 인디언의 아주 유명한 인디언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거해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이죠. 그야말로 앤드류 잭슨이 가난한 사람에서 백악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적 용어가 있어요. From the log cabin, 통나무 집으로부터 to the White House. 이건 뭐 링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앤드류 잭슨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올족, 세미놀족, 또 체로키족, 쇼크족 이런 거. 이때 이제 블랙호크 전쟁, 블랙호크족과 전쟁을 벌이는데 1833년 뭐 이때인데 이때 링컨이 잠깐 군대에 들어가요. 군대에 들어가서 블랙호크 전쟁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제대합니다. 링컨이 제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피를 본 것은 오로지 모기에게 뜯겨서 거기에서 본 것뿐이다. 나는 전쟁을 모기화와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잭슨의 그 뒤에 나타난 마틴 벤 뷰런인데 이 뷰런 대통령이 그야말로 체로키족 17,000명을 서부로부터 동부로 이동시켜요. 눈물의 행렬이라 그럽니다. 무려 이동하다가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오클라호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이런 Trial of Tears 눈물의 행렬에서 자 그랜트 대통령 때 와가지고 오늘날 이제 인디언들을 보호하는 개념이죠. 보호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죽음의 마지막 단계인데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죠. 오늘날은 한 310개 정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놀고 먹어도 국가에 돈 줍니다. 기본 생명이 다 줄어들고 인디언들 나오면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배불떼기고 뚱뚱하고 무식하고 어디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 가서 아마 이 시대의 영화 제르니모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제르니모. 거기 보면은 그 수족 인디언 제르니모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야기하는데 이때 고스트 댄스라는 유령춤을 춰요. 이렇게 유령춤이 치는 거 있죠. 유령춤 운동을 벌여가지고 인디언들의 정체성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결국은 뭐 이 제로니모도 잡혀서 마치 그 박람회의 어떤 그 전시품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디언 체로키 인디언 그러면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수 폴 리베아 뭐 그룹 퀸에서 사람이 불렀는데 그룹 레이더스의 멤버였죠.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아주 그 다이나믹하죠. 그 인디언들이 미국에서 백인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시연해서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탁 틀어주고 싶은데, 그죠? 인디언 레저베이션. 자, 이렇게 그 서부 개척을 해 나가는 단계는, 인디언들을 제거하는 단계는 마치 20세기 초에 히틀러 나치의 독일 제3제국이 하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내용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요, 독일인들은 나치는 처음에 개종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 세 번째는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했는데, 개종을 강조할 때는 이런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유대교 믿지 말고 기독교 믿어라. 개종, 그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방. 주로 이제 세속군주들이 했던 건데, 유대인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유대인은 어떤 기독교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방시켰습니다. 학살은 뭐예요? 유대인은 살 권리가 없다. 단순 유대인이야. 살 권리 없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네? 거래를 통해서 가치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은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다. 나머지 뭡니까? 인디언은 살 권리가 없다. 단순 인디언인들은, 고상한 인디언인은 인디언은 살 권리가 없는 거죠. 자, 인디언에 대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이 텍사스 병합입니다. 텍사스. 전쟁이죠. 멕시코와의 전쟁. 원래 텍사스는요, 1822년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독립을, 멕시코 정부가 아니라,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1822년에. 1822년에, 멕시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는데, 텍사스 지방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주로 미국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미국 이민들을 대거 오게 해요. 오게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왔던 거죠. 당시 이제 스페인인이었던 오스틴, 오늘날 텍사스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스티펀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미국 이민들을 유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했던 산물인 면화 재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대거 이동하고 남부의 농장주들도 대거 이동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멕시코인보다 미국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결국은 오스틴이 미국의 한 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멕시코는 반대했고 또 미국의 북부도 반대했어요. 왜냐? 노예 제도를 심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또 멕시코 상품이 아니라 미국 상품을 강조하고 팔려고 그러고, 또 가톨릭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반대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오스틴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를 멕시코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요. 1836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때 멕시코 대통령 실권자죠. 안토니오 산타아나라는 실권자가 반대하죠. 그리고 3,000명을 멕시코의 요새인 산 안토니오라는 그 영화 알라모를 기억하라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이제 그 장면인데, 독립군 수비병들, 멕시코 독립군 텍사스 독립군 수비병들이 187명이 그곳에서 학살당해 죽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날 또 미국의 유명한 도시 이름이죠. 휴스톤의 샘 휴스톤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독립군을 조직해서 멕시코군을 격파합니다. 산타하나를 사로잡고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죠. 그러나 이제 당시 북부의 눈치를 보던 당시 대통령 마틴 밴 뷰런은 미국으로 편입을 못 시켜요. 그냥 외로운 섬으로 떠 있습니다. 외로운. 그래서 오늘날 텍사스를 론스타 스테이트, 외로운 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는 제임스 포크 1846년부터 결국 2, 3년에 거친 전쟁을 통해서 이 멕시코를 미국 땅으로 멕시코가 아니라 텍사스를 미국 땅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자, 1845년에요. 바로 그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명한 그 뉴욕 타임즈의 존 술리반이라는 사람이, 술리반이라는 사람이 사설을 써요. Manifesto Destiny라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런 사설을 씁니다. 그게 보면은 서구 개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이 내려준 당연한 거다. 데스티니다. 운명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평양을 진출하고 나아가 세계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1852년에 그 폐기제도, 그죠? 일본 애들이 흑선이라고 그랬죠. 일본을 개항하는 것들도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자, 멕시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 제커리 테일러라는 바로 뷰런이 아니라 포크 대통령 때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테일러를 파견해서 리오 그랜드 강에 진출을 시켜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전쟁을 반대했던 링컨도 나타납니다. 노예제도가 확대되고 부정적인 영토 확장이 일어나는 거에 불만을 품었던 거죠. 그럼 멕시코는 질 수밖에 없죠.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1848년에 멕시코와 그 조약을 맺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오늘날 유타,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등등의 땅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싼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좋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크라멘토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콜로라도 강이 쭉 내려와요. 하는데 거기에서 황금이 발견됐습니다. 황금덩이 누른 돌을 주는데 그게 황금덩이에요. 그게 소문이 나서 수많은 동부 사람들이 서부로 황금을 캐러 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골드러시. 우리 교통을 러시아어 그러잖아요. 골드러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골드러시를 찾아서 샌프란시스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날 샌프란시스코의 미식축구, 그죠? 미식축구의 이름이 포티나이너, 이 49년도에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죠? 그죠? 론스타, 텍사스를 의미하는, 왜 10년 동안 준비는 됐는데 미국주로 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골드러시에서 동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작 황금을 캔 사람은 많지 않다. 근데 진짜 황금을 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합니다만은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사람이 샘 브라이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샘 브라이튼이 뒤늦게 세크라멘토에 와서 가보니까 홈이나 채나 곡괭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잘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내가 금 캐서 뭐겠냐? 내가 이 사람들 캐는 홈이
곡괭이, 채, 삽 이런 것들을 싼 가격에 제공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이런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도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했습니다. 샘 브라이튼이라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안 입고 왔는데 리바이 스트라우스 뭐가 생각나나요? 청바지 리바이스죠, 그죠? 리바이스의 원조죠. 이 사람이 와서 또 보니까 동부에서 뉴욕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온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옷이 너무 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옷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오늘날 리바이스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다음 헨리 웰즈와 헨리 웰즈, 윌리엄 파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어쩌다가 금덩어리를 캤어요. 이걸 돈으로 바꿔서 동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중간에 가면은 노상 강도나 멕시코 애들 강도나 이런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방법, 바로 은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최고의 시중은행 중에 하나가 웰즈 파고라는 그런 은행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웰즈 파고 은행이 조그마한 도시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인디언을 제거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초기의 공화주의 정신, 또 희생 정신이 이제 이기심으로 또 이겨야 되는 거, 빠른 거, 많은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다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개인주의의 개념도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는요, 그야말로 말장난 같지만은 이기주의와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Find a Way라는 그 영화는 이런 거죠. 그야말로 단순한 설정인데 이 아일랜드에서 소장농이 그 귀족에게 탄압을 당해요. 그래서 먼저 주인공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주인집 딸도 아주 모던한 거죠. 이게 이제 니콜 키드만인데 모던한 건데 자기도 이제 유럽만 당시 아일랜드 유럽은 구식이고 신대륙 그죠? 미국의 그런 세련된 면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배를 타고 동부의 보스턴에 가서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영화를 통해서요, 서부 개척과 인디언의 멸망, 이런 상관관계, 하나는 플러스라면은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다. 또 골드러시에서 진짜 금을 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 초기의 공화정신, 희생정신에서 정말 저작거리 섭은 실용에만 이기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강조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런 중에서도 개인주의 사회가 미국 사회에 확산되어 가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서구라는 어떤 가능성의 장을 열어주고 오늘날 미국의 형태를 띌 수 있는, 이제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서부 개척이 완성되고 나서 미국은 이제 태평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태평양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쿠바죠. 쿠바의 식민지 종주국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1898년에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결국은 태평양 국가
뭐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까지 올라오는 거죠. 우리나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탁통치 6.25 이후에 6.25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탁통치로 이렇게 갈라서 냉전의 주인공들이 되는 이런 것들의 변화까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가벼운데 영화에 대한 설명은 조금 무거웠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이앤드웨이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동안에 놓쳤던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화는요, 진짜 무거운 영화로 다시 회귀합니다. 바로 그 링컨이죠. 제 주전공이 링컨 대통령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링컨을 암살한 부스죠. 그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링컨 암살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암살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 영화도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링컨의 생애, 또 링컨의 리더십, 또 링컨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링컨이 죽음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